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이요. 제 79회 기출문제. 올해 제일 처음 1회로 시행된 시험이죠. 지난 2월 22일 날 시행됐던 FAT 1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FAT 2급, FAT 1급 과정은 회계에서는 기초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최소한 FAT 1급에서는 이 재무상태표의 개정에 제가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써놓은 것들 있죠. 가끔 제가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이렇게 꼭 암기하세요라고 재무회계에서도 부가가치세에서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구분이 되고, 당좌자산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세 개, 단기 투자자산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들을 순서대로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되고, 자본의 기본적인 5가지 이 구분 계정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플러스로 자본금 안에도, 자본잉여금 안에도 구분 계정들이 있는데, 이 자본 계정도 시험 문제 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정들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거꾸로 물어보는 것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라.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얘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암기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러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고, 판관비를 거기서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르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를 모르게 되면 문제 풀이가 어려워질 테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이 내용이 문제를 풀면서도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계정들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면 실무에서도 많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꼭 암기하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직 자세히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요, 요 문제 풀이 끝나고 요거 켜놓고 그대로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암기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자료래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죠. 판관비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판관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계정으로 구분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이 판관비하고요, 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을 구분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판관비라는 것은요,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과 관련돼서 없어서는 안 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두 개를 합쳐서 판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을 갖다 고용했을 경우 급여가 나가야 될 거고, 퇴직급여 나가야 되죠. 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복리후생비, 또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와 등등 활동을 하다 보면 접대비라는 것도 발생하게 되죠. 접대비는 지금 기업 문화 무슨 비용으로 바뀌었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당연히 거래처라든지 우리 업무를, 우리 회사의 경영활동, 영업활동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 교통비, 통신비 보시게 되면 우리 사업에서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나간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거나 오해하시는 게 바로 이 대손삼각비하고 감가상각비예요.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들어간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물론 암기해 놓으면 좋긴 하겠는데 암기하기 전에도 이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가 왜 판관비인지 판매활동과 뭐가 관계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해 드리면,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재무상태표 기종들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보면 매출채권이라고 있어요.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에는 우리 상품과 제품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규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나서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계정으로 기록할 때는 받을 어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손 충당금이 없다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돈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 바로 이 매출 채권, 우리 영업과 관련된 다이렉트로 관련된 그 채권에 대해서 손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판관비에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 나와 있죠.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바로 밑에 보면 기타채권이라고 있어요. 기타채권은 우리의 것을 뭔가 팔고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게 우리 상품 제품이 아니라 상품 제품 이외의 것, 즉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팔 수 있잖아요. 팔고 돈을 못 받았어. 그때 외상매출금이라고 쓸 수 있나요? 외상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기타 채권일 때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얘는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을 때도 그래도 미수금이에요. 어음 받았다고 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기타 채권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팔고 500만원 저기 다음 달에 준대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근데 어음을 받았어. 어음을 받았어도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미수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얘는 우리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팔았는데 돈을 떼일 수 있잖아요. 이 대손처럼. 그랬을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쓰지 않아요. 비용 처리할 때.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쓴단 말이죠. 이 기타 채권이 우리 영업과 관련이 다이렉트로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도 영업과 비용 처리할 때도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인 기타 대손상각비라고 쓴다는 거예요.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우리 유형자산,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건물이나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얘네들을 영업을 위해서 샀는데 얘네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잖아요. 우리 영업활동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판관비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판관비, 여기 도서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훈련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대손상각비, 여기서 잘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여기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든지 이자 비용, 얘네들은 우리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자라는 것은요, 이자 비용이 되었던, 이자 수익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판관비인 줄 오해하시는데 얘는 돈과 관련된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오고 나서 그 돈을 빌린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이자 비용. 만약에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사용한 대가예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자 비용이라든지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여기 나와 있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합쳐보게 되면은 500만원, 640만원이죠. 그래서 판관비는요, 640만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시고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요게 익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얘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구분만 정확히 잘 하셔도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눈여겨 봐 두시고요. 꼭 아셔야 되고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 봤고요.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당기 순이익을 구하래요. 이 당기 순이익도 자, 여러분이 FAT 2급이나 회계 원리 기초 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 문제를 기초 자산, 기말 자산, 기초 부채, 기말 부채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용해야 되는 요 서식은 요거예요. 기초재무상태표와 기말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말자본의 관계, 손익계산서 구분, 뭐 그 정도 되는데 보통 회계 원리 처음 배우실 때요, 기초재무상태표,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요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증가량만 가지고서 그 해에 그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마 회계 원리 배우시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기초자산 1,500만 원이라 그랬죠. 기초자산 1,500만 원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기초부채 900만 원, 기초부채 900만 원, 그리고 기초자본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이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 다음에 자본이 나온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기초 자본이 600만 원이었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기말 자산은 190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1100만 원이래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말 자본은 이렇게 8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게 되면 그 차이가 바로 당기 순이익이라고 자본이 증가한 거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그 당기 순이익이 그러면 얼마였겠느냐? 당기 순이익이라고 계산된 게 200만 원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당기에 추가 출자라고 되어 있죠. 이 출자라는 뜻이 자본금을 출연했다, 자본금을 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에 기초에서 기말로 오는 중간에 여기 회사에서 자본금을 얼마 5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출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도중에 그 금액이 얼마다? 5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있는 기말 자본 구성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추가 출자금이 없을 때에는 기말 자본은요,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 더한 것이 기말 자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출자금이 50만 원이 있다고 하니까 200만 원 다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50만 원은 출자 금액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본금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 다시 한 번만 강조해 드릴게요. 기말 자본은요, 기본적으로 기초 자본과 여기 있는 기초 자본 있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린 기말 자본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요 한 내용이 추가로 출자했다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나 추가시켜서 문제를 변형시킨 거예요. 기본은 뭐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 기말 자본이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로
여기 답은 150만원 이렇게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은 한국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래요. 11월 1일에 거래에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요,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의 구성부터 하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론 문제에서 말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단기 매매 증권의 예제를 풀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주식을 갖고서 예제를 냈단 말이죠. 또 시험 문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암기한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은 주식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쵸? 문제에서 채권은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다수 주식만을 갖다가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채권은 없다고 생각하고 채권 단기 매매 증권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에는 채권도 있어요. 그런데 채권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가 최소한 TET 2급이나 TET 1급에서 가끔 나올 뿐이지 채권으로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의 구성 요소 주식도 되고요. 채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써드릴까? 채권에는 국채, 그 다음에 공채, 그 다음에 사채,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속한다? 채권, 즉 단기 1년 이내라면 다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되셨죠?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요,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기 기중에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있죠.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실 줄 아나요? 그 다음에 이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까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 아직 처분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말에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줄 아나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어느 순간인가는 처분하겠죠.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는 하실 줄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처분했을 때 이 처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 취득했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9월 1일자로 공인의 주식 1000주죠. 1000주를 한 주당 얼마에? 800원에 취득했대요. 그죠? 그럼 1000주 곱하기 8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8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80만 원. 그다음에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라는 게 반드시 발생해요. 수수료 발생하는데 매입 수수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계정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 판매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많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은 여기 매입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을 매입하는 부대 비용은 다 자산에 포함시켰어요. 취득하는 자산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운반비도 운반비라는 개정을 쓰지 않고 그냥 상품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죠. 우리 회사에서
취득하는 대부분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이제 비품이 많겠죠. 에어컨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를 산다든지, 회사에서 쓸 것들이에요. TV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자동차를, 승용차를 산다든지, 그런 것을 살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다 자산에 포함시켜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도 분명 자산이란 말이죠. 자산인데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이 매입 수수료가 바로 부대 비용이에요. 얘가 바로 뭐라고요? 부대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얘를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는 뜻인데, 그럼 얘도 단기매매 증권에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재무회계에서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이 부대 비용만 별도로 비용 처리하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정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랍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계정을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 증권이 있어요. 얘도 주식이 될 수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로서는 TAT 2급 정도의 여기 매도 가능 단기 매매 증권으로 또는 투자 증권 투자 자산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긴 한답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할 때도 매입 수수료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이 자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기록을 해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이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얘만 매입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이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으로 기록하는 게 특징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말에 평가할 게 없어요. 똑같은 해에 바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처분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은 80만원짜리예요. 근데 얘를 11월 1일 날 한 주당 600원에 처분을 했대요. 1000원짜리 주식 1 주당 800원이 아니라 600원에 처분을 했다면 1000주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합치면 얼마가 돼요? 6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6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통장에 60만원이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근데 팔 때 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대신에 무엇을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까? 바로 이 단기매매 증권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건네줘야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짜리가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샀던 80만원짜리가 없어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6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내가 손해본 금액은 얼마예요? 20만원을 손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20만원을 손해를 봤는데 이 주식 거래하면은 반드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수료는 내 통장에 지금 60만원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는 6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네 수수료 4천원 제하고 통장에는 59만 6천원만 이렇게 보내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59만 6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이 20만원과 여기 수수료 4천원, 걔는 수수료 4천원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주식 관련 거래할 때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처분했을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 그 수수료는 처분 이익으로 포함시키든지 처분 손실로 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처분할 때 별도로 여기처럼 수수료 비용 이렇게 기록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했을 때 이익 아니면 처분 손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처분했을 때 손실도 발생했었고 비용도 발생했으니까 20만 4천 원이 단기 매매증권을 갖다가 처분하면서 본 손실의 합계 금액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었다면 처분 이익에서 요 비용만큼은 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실일 때는 손실 금액에 더해주고,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했을 때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는 요 비용만큼은 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는 이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을 때 그때 결과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 손실인가요? 이익인가요?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1번에 처분 손실로 20만 4천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게 된다는 얘기죠. 요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이 FAT 1급, TT 2급 할 것 없이 시험 문제, 특히 FAT 1급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 한번 차근차근 잘 해주시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서도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문제 하나만 정확히 먼저 잘 익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재무상태표의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판관비, 영업비 비용, 요건 여러분들이 회계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암기해 놓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요걸 만약에 앞에서 구분을 여러분이 해 보셨다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에 들어가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주식도 거의 개별과정 암기하셔야 됩니다. FAT 1급에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계정,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계정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지만이 TAT 2급이나 그 이상의 과정에서도 계정 때문에 혼란이 생기거나 점수 까먹는 일이 없단 말이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자본 계정에서 자본 계정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여기 영업의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자본 계정까지 정확히 암기해 놨으면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했던 영업의 비용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이거잖아요. 금방 이제 아시겠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 채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타 채권이란 말은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바로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혹시 또 자본 계정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계정에 속하여 있다. 그다음에 경상개발비, 아마 이건 낯서실 텐데 경상개발비는요, 뭐 무형자산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에 개발비 앞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이 개발비 앞에 뭐라도 붙었으면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개발비라든지 뭐 등등 뭐 개척개발비라든지 이런 거 앞에 뭐가 붙잖아요. 그게 다 판관비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말뜻으로 경상개발비는 기존에 있던 상품이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비 앞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고요. 연구개발비라든지 경상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또 뭐 있지? 연구개발비, 뭐 시설 개발비, 경상개발비,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이 모든 계정들은 다 판관비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비슷한 거 나오더라도 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판관비. 교육훈련비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훈련비 어디 있어요? 없나? 뭐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지 모든 기정을 다 통틀은 건 아니죠.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실 때 보면 판관비의 계정들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교육훈련비가 여기 판매 또는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 판관비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꼭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총계정원장 자료를 토대로 해서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그래서 대손 추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대손 충당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 매출 채권을 갖다가 회수하면서 그 기말에 있었던 매출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얘기하는 거죠. 또 쓰는 거죠. 매출,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을 엄이 있는데, 이 금액들을 우리가 그 다음 해 1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때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지 말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를 하지 말고 대손 충당금을 미리 일종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용이 이렇게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라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용 처리 미리 해놨던 적금으로 사용하자라는 측면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때 사용하려고 적립해 놓는 돈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대손 충당금의 계정은 지금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자산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아니면 자본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본다는 거죠. 자산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돼요.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 계정이냐, 어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손 충당금은 지금 자기 자리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이렇게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의 자기 자리는 지금 대변이에요. 대변이 자기 자리인 계정이 뭐가 있어요?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가 대변이 자기 자리고, 자산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 비용 계정도 차변이 자기 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이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보셨냐 하면은 매출채권, 특히나 외상 매출금, 약식 재무상태표에 보면, 또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다 보면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봤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있고 대손 충당금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결과로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그 결과 98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받으러 온 밑에 대손충당금, 이 대손충당금은 자산계정에 같이 따라붙어서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자산계정이에요. 대손충당금은 무슨 계정이다?
자산 계정이라고요. 요거 자산. 근데 왜 자산이면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에 와 있나요? 지금 이 외상매출금도 자산 계정인데 대손충당금이 와 있으면서 자산 계정을 차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한 명칭이 자산 계정의 차감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산 계정의 차감 계정 자산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빼는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은 원래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손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이해를 했으면 대손충당금 전기 이월된 거, 즉 전년도 기말에서 그 다음에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16만 원. 얘가 뭘 뜻하는 거예요? 작년 기말에 있었던 우리 채권 잔액, 거기에서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금액이 16만 원을 못 받게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여기 대손상각비도 계상이 되고 대손충당금이 사용이 됐던 거죠. 이렇게. 그죠? 대손충당금이 왜 사용이 됐어요? 이게 16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을 차변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죠.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돼서 그 대손충당금에서 5만 원을 사용했던 거예요. 12월 31일 날 대손상각비가 2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머지 차액 대손충당금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또 예상하는 금액 얼마를 못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예상하는 금액 바로 정기 2월이나 이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얘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기 2월로 또 13만 원 나올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기 2월은 전년도에 그 해에 매출, 다음에 매출 채권에서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차기 2월은 얘는 다음 해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매출 채권 중에서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 대손 추정액은 내년에 우리가 얼마를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3만 원 이하를 못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돈이죠. 그죠?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뜻을 이 총계정 원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예 대놓고 다 가르쳐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다? 13만 원을 우리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놓은 금액이 얘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도 5번 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항공의 정기예금과 관련된 자료다. 2025년 기말이죠. 결산정리사항이에요. 요거 지금 문제. 결산정리사항은 이론에서도 또 우리 실무에서도 시험 문제로 절대 빠지지 않죠.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시게 되면 100% 실무에서 접하게 될 것들이므로 시험 문제에서도 빠질 수가 없고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얘를 할 줄 모르게 되면 아주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들을 여기 유튜브 밑에 링크를 시켜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해 놓을 생각이고요. 그거 보이면은 클릭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결산 문제로 해서 빠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익히시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에 한번 지금 잠깐 답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들인데,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인가요? 부채 계정인가요? 자본 계정인가요? 수익 계정인가요? 비용 계정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 계정인지 그것만 갖고 구분하는 문제도 아주 많이 여러분들한테는 출제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는 우선 그 계정의 그 내용은 계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얘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그다음에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끝에 수익이 붙었으니까 수익 계정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제일 머리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잘 틀리고 헷갈리다고 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 계정부터 먼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놓을 테니, 시험 앞두고서 전 공부할 시간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 잘 정리하셔갖고 요 문제만 갖고 요 다음 문제도 아마 관련된 거 나오는 텐데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수수익, 선수수익 이런 계정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부터 출처라고 해야지 되나, 출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우선 여기부터 봅시다. 지금 결산정리사항, 이 결산정리사항은요, 회사에서 기말이 되면은 회계 담당자가 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FAT 1급 배우시면서 실무 부분이요, 실기 부분에서 결산 자료 입력하는 것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결산정리사항은 크게 우리 프로그램으로 따졌을 때 스마트에이에서는 수동결산, 자동결산 구분하죠. 수동결산이라는 말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결산이 현재 날짜로, 어떤 분이 날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기말정리사항에서는 며칠 날짜로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요거 며칠 날짜로 입력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기 차변, 대변에 해당되는 분기를 회계 거래를 갖다가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자동결산이라는 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결산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다가 금액만 입력하고 F3 결산분기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되는 거를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대표적으로 기말재고라든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퇴직급여들은 다 대부분 자동결산에서 입력하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재무회계 측면에서 재무상태표, 여러분 지금 구분하기, 기억하기 좀 쉬우시라고 재무상태표에서 이런 기말정리사항 회계 담당자가 직접 해줘야 될 게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여기 기말정리사항을 해줄 게 있어요. 우선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결산 중에 넘버원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말재고예요. 그래서 기말재고 결산일이 되면 공인회계사들이 와가지고 기말재고 실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넘버원이고, 얘는 자동결산 항목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계정이죠. 재고자산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죠. 유형자산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정리사항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시험 문제 차례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현금과부적이라든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라든지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평가, 얘네들은 다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정리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항목들이고, 또
회사에서 실무업무로도 결산 때가 되면 결산 정리해 주셔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이라고 해서 그 해에 발생한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그 해에 해당하는 것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해 주라는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그 6번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TET 2급까지, 뭐 TET 1급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이론 문제가 됐던 실기 문제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모품, 소모품비, 소득세, 법인세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항목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들이 바로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 말뜻에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말뜻은요, 손익의 이연이다. 손익은 지금 교재에서는 많이 이렇게도 써 있죠. 이건 손익이 한자어거든요. 손익은 손은 비용이란 뜻이고, 이익은 수익이란 뜻이에요. 또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이연이라는 말뜻은 연도를 나누어 달라는 뜻이에요. 연도를 나누어 주세요. 즉, 이 손익의 이연은요, 비용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 비용이 올해에 해당되는 비용도 있고 내년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결산하면서 올해의 비용만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내년의 비용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도 올해에 대한 것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지, 내년의 수익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의 것을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나누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손익의 이연, 교재에서는 수익 비용의 이연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손익이 이연 개정 과목은요, 선불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을 먼저 줬거나 돈을 먼저 받은 경우, 이 경우에 우리는 손익이 이연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 한번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한 달치를 내요, 1년치를 내요.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화재 보험료 1년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료를 낼 때 만약에 10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냈다고 하면 그 보험료 안에는 올해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도 한꺼번에 돈을 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선불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최소한 손익의 이연이다, 손익의 예상이다, 이 말뜻은 잘 못 알아들어도 얘가 선불이다 후불이다는 구분할 줄 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손익의 이연 문제는 선불 개념이면 선불이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거꾸로 얘가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구나, 선불이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돈을 먼저 주었거나 비용인 경우, 수익인 경우 먼저 받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정들 시험 문제에 보면 요 4가지 계정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선불 개념일 때는 여러분이 계정을 선택하더라도 선급비용, 선자 들어간 거요, 아니면 선수수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돼요. 이따가 설명 요건 자세히 해줄게요. 선불일 때는 어떤 계정을 선택하라? 선자 들어간 계정. 선불일 때는.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두 번째,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 자체가 후불 개념이에요. 아직 주지 않았단 말이죠. 아니면 아직 받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갖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12월 31일이 꼈네요. 그러면은 12월 31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달 매달 5일날 임차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 달이면 1월 5일이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안 줬어요. 12월 31일 기말까지. 그런데 주지는 않았어도
얘는 지금 후불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거나 비용일 때 우리가 먼저 받은 거, 뭐 임대료를 거꾸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후불이기 때문에 계정을 미자가 들어간 계정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에서 해당되는 계정을 찾아야지 손자 들어가는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인 경우에는 손익의 이연 이렇게 연결시키시고요. 선불인 경우에는 선자 들어간 계정에서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4개 나와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손익이 예상인 경우에는 후불인 경우이므로 미자가 들어간 계정, 아직 주거나 받지 않은 거니까 요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기타 채권이라고 써드린 거 있었죠. 거기에 기타 채권에 보시게 되면은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선급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건 아시죠? 이 자산 계정에서 이렇게 파생된 용어가 미수수익, 여기 선급금에서 파생된 것이 선급비용,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채무에서도 미지급금, 선수금이 부채 계정인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미지급 비용, 선수금에서 파생된 것이 선수수익,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자산에서 파생된 것이고 부채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여기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고요.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얘네는 둘 다 부채 계정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란 말이죠. 그럼 말뜻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선급자 들어간 거요. 선불이었던 선급 비용은, 이 선급 비용은 선급금이라는 요 계정에다가 돈을 갖다가 선급은 먼저 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미리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급금과 비용이 합쳐져서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쓰일 뿐이에요. 그러면 계정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앞에 게 주인이에요. 끝에 있는 비용이라고 해서 얘가 비용 계정이 아니라 선급금,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선급금으로 줬다. 그래서 선급금이 얘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급금처럼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고 선자가 들어갔으므로 얘는 선불 개념으로 돈을 미리 준 거예요. 선수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선수수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수익인데 임대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익을 내년 것까지 미리 받았다. 그래서 선수수익이 된 거예요. 선수금이 부채이기 때문에 선수수익 계정도 수익을 먼저 우리가 받아놓은 그 돈이란 뜻이므로 얘도 부채 계정이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선불이라는 뜻이고요. 자, 미수수익은요? 미수수익은 우리한테 수익인데 아직 미수금 돈 못 받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수금이 자산 계정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우리한테 수익인 것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므로 두 개 합쳐서 미수수익 이렇게 불렀으면 얘는 자산 계정이고요. 얘는 후불 계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미지급 비용도 똑같은 원리로, 자, 미지급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뭐 지급을 안 했어요? 수익인데 지급을 안 했겠어요? 아니죠. 비용이니까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얘도 부채 계정이고 후불 계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됐다는 거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은 그냥 계정을 갖다가 구분할 때 여기 선급비용, 선수수익 뭐 이런 걸 갖고서는 비용이다, 수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최소한 이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써야 될 거, 우선 얘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31일자로 결산 정리 분계를 하래요. 자, 미수자 나오는 거, 미수이자라고 나와있죠.
미수 수익이에요, 이거는. 근데 계정을 갖다 수익이라고 한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계정을 쓴 것 뿐이에요. 미수 수익이나 똑같습니다. 미수이자. 미수자가 들어간 걸 보니, 자, 9월 1일 날 정기예금 300만 원 불입했대요. 예금에다가 돈을 넣었어? 그리고 정기예금 만기는 1년인데 연 이자율은 10%. 이자는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수령하기로 했다. 지금 12월 31일 현재 돈 이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얘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후불이면은 미수 수익 아니면 계정 쓸 때 미수 수익 아니면 뭘 써야 돼요? 미지급 비용. 두 개 지형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수익인 거예요? 비용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수익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수익이라는 계정 요거 대신에 더 자세히 이자라고 붙여준 거예요. 미수이자라고요. 그럼 미수이자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미수이자가 뭐라 그랬어요?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미수수익 이 계정은 자산 계정이겠죠? 얼마 못 받았어요? 계산해 봐야 되죠. 자, 미수금 돈 못 받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 합친 용어로 미수수익 자산 계정을 써야지 돼요. 자, 얼마를 써야 되는지 봤더니 3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율 10%라고 했죠. 자, 3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 10%면은 3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 일할 계산하지 월할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요. 예금 300만 원에 대해서 9월 1일 날 불입했다면 우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발생한 이자는 아직 돈을 받지는 못했어도 올해 손익계산서의 이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되겠죠. 이게 올해 거 1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내년 거는요. 여기 1월부터 8월까지 이거는 내년 8월까지 가서 9월에 만기가 되면 300만 원을 받겠죠. 30만 원을 받겠죠. 이거 숫자를 잘못 썼네요. 여기다 다시 써드릴게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의 10%면 제가 30만 원으로 쓴다는 걸 300만 원으로 썼어요. 다시 이거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만 원 나와요. 그죠? 10만 원만 우리 저기 뭐죠?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 다 100단위로만 해놔가지고 자, 그럼 10만 원인데 그럼 여기가 1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거에 해당되는 이자 전체 30만 원 중에서 올해 거에 해당되는 이자는 1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2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됐어요. 자, 여기도 10만 원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불입했다고 했을 때는 정기예금 300만 원, 보통예금 300만 원, 보통예금에서 300만 원 빼서 정기예금으로 300만 원 입금했다 이 뜻이고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돈은 못 받았지만 이자 수익은 얼마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자 수익은 1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상, 여기 말 그대로 얘는 지금 예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 이렇게 이자 수익.
그리고 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얘는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 수익이라는 미수익, 미수이자는 미수이자는 자산이니까 차변에다가 이 금액 그대로 못 받은 거 1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것만 계산해서 올해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해준다. 요거하고 똑같은 답이 어디 있어요? 12월 31일 날 미수수익, 돈 우리가 못 받은 거니까 이건 찾기도 되게 쉬워요. 미수수익이 자산계정이라는 걸 알면 돈 아직 못 받은 돈,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니까, 그 다음에 이자 받아야 될 거, 우리한테 수익이 발생한 거 못 받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계정들 이해하는 거 조금 잘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복습, 이 문제, 한 문제 가지고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잘 복습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틀리지 않을 거예요. 회차별로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마다 6번 내지 7번 문제는 반드시 이 문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3, 4회 정도 연습을 하시게 되면 거의 틀리지 않지 않을까, 또 실무 업무에 가셔서도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도 결산정리분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수익, 미수이자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건 조금 아까 설명했고 7번 문제도 보자고요. 자, 선불인지 후불인지 한번 먼저 따져봐요. 항공은 10월 1일 1년간 1년분 보험료 지급하고 라고 돼 있죠.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지불하고. 선불이잖아요. 얘 선불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선급 비용 계정 아니면 선수 수익 계정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험료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미리 1년치를 냈으니까 선급비용 선급비용 계정 사용해야겠구나, 이걸 딱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선급비용은 자산계정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산계정이면 차변에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 선급비용 계정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이제 내용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날짜가 틀렸네. 10월 1일 날 보험료 차변에 비용 계정으로 다 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빠져서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10월 1일 날 처리만 하고 10월 달이니까 올해 비용이 얼마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되나 생각해 보셔야겠죠.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런 결산 정리해 주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에는 이 12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다 몽창 들어가 버리겠죠.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12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올해 것만 들어가야 되나요? 올해 것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손익이 2년이라 그랬잖아요. 올해 거 비용과 내년 거 비용을 구분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120만 원 중에서 올해에 해당되는 것은 3개월이고 전체 12개월로 나누어 주게 되면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은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비용이 얼마가 처리가 됐어요? 120만 원이 처리가 됐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나게 돼요? 올해 비용으로 30만 원만 지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얼마가 더 90만 원이 좀 더 있잖아요. 그럼 90만 원만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빼버려야지 돼요. 즉 얘를 그만큼을 감소시켜야 된단 말이죠. 소멸시켜야지 돼, 비용을.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배우실 때 비용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이 비용을 소멸시킬 때는 반대로 보내면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를 소멸시켜야 돼요? 내년 거인 이만큼을 여기서 소멸시켜 줘야지 올해 거 30만 원만 딱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 120만 원 우리가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120만 원 빼기 9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올해의 비용인 30만 원이 딱 남아요. 이런 걸 표시할 때 보험료 계정은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 120만 원 현재 있는 거에서 차변으로 돼 있는 이 중에서 대변으로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소멸을 시켜버리게 되면 요거 잔액인 3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올해 거에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우리 회계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이건 금방 아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수익 비용 계정은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봐요. 현금 10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으로 1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우리가 현금으로 비품을 하나 샀어요. 비품을 얼마 주고 샀냐면 5만 원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5만 원 이렇게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현금 얼마 남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현금 들어온 거 10만 원에서 감소한 거 5만 원 빼면 5만 원. 이거는 금방 맞추신단 말이죠. 이해하시기에. 그죠? 너무나 많이 했던 거니까. 자주 했던 거니까. 그런데 왜 비용 계정에 대해서 비용을 소멸시키세요? 이것도 회계 원리 얘기인데 노파심에 얘기합니다.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 계정은요, 증가, 감소란 용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증가 또는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차변의 현금이 오면 증가한 것이고 대변의 현금이 자산이 오게 되면 감소한 거예요. 자산이. 그죠? 얘네들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잔액이 차기 다음 해로 다 이월되는 계정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익 계정이라든지 지금 이 비용 계정은요. 비용 계정은 여기처럼 증가, 감소라고 하지 않고요. 발생했다 또는 소멸했다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해요. 왜 이런 용어로 사용하게 되냐면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무조건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결산 과정을 통해서 다 100%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은 영원이 돼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계정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해에 발생했다가 100% 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비용 계정은 대변으로 보내면은 그 금액만큼 소멸이 돼요. 수익 계정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보내게 되면 그만큼 소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금액으로 계산해서 올해 거는 얼마인지 내년 거는 얼마인지 이거는 계산하기가 쉬운데 회계 처리하는데 여기 이때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갖다가 제가 미리 용어부터 정리해드리고 왜 그렇게 용어가 쓰였는지 지금 여기서 소멸시킬 때는 어떤 금액을 소멸시켜서 올해 것만 반영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혹시 참고로 해서 지금 제 설명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차변에는 성급비용 90만 원 쓰시고요. 여기 성급비용 요 90만 원은 요 내년 거잖아요. 성급비용이라는 말 뜻은 내년도 비용은 얼마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급비용 내년 거 얼마죠? 90만 원. 그러면 여기 보험료를 처리했을 때 보험료를 얼마만큼 소멸시켜 줘야 돼요? 내년 거만큼은 소멸시키면 올해 거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험료 개정에서는 여기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얘를. 또 보험료에서는 전 가끔 자산처리법으로도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산처리법까지 설명은 하지 않고요. 아마 다른 회차 그 여기 이론이나 실기 기출문제 풀 때 또 자산처리법도 설명하는 게 있을 테니까 한 해만 갖고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회차들 기출문제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저기 10회 정도는 풀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시험도 시험이고 급한 대로 시험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 공부를 하시려면은 지금 배우셔야 되는 과정에서 기초 단계 차근차근 잘 익혀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0회 정도는 꼭 풀어보시고 앞에 것들 쭉 하다 보면 반복하시면서 시험에 다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재무회계 문제가 여기 7번 문제까지고요. 요거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말 정리사항으로 분기한 거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선급비용 얼마? 내년 거 얼마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거네요. 3번. 그죠? 재무회계는 7번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냥 8번부터 부가가치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